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복귀 목요일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박스권 상단,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저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이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 기본적으로 박스권은 조정장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죠.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향 수급 흐름이 연초에 좀 있었고, 그 부분이 약화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민낯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사실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수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식 투자, 즉 종목의 수익률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이 좌우되는 포트폴리오 종목 주식 구성 매매를 대체로들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입으로도 저는 선물 전문가가 아니다, 주식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난주에는 심지어 뭘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시장 지수가 저는 사실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요, 제가 이 추세 구조도를 지금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쭉 그어놨죠. 아주 안 좋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 아주 안 좋으면은 이제 뭐 금리가 될 거예요. 미국 금리의 인하가 또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번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금리 인하가 결국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이. 여기 이 정도를 무너뜨리는 이 시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박스잖아요. 이게 약간 우상향일 뿐이지 이건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단이고, 박스권 상단,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죠. 박스권 상단, 정확하게 말하면 박스권 조정 장세, 상단 종목 차별화. 종목 차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시장을 지금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자, 올해 출발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2024년도 지수 출발 포인트 여기에요. 이제 소폭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이게 박스인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시작점에서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좁은 구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박스가 언제부터 더 고착화됐다고 보고 있느냐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여기가 지나가면서, 뭐 결국은 계속 2600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추세 구조를 좀 길게 그려서 그렇지, 이걸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이 편 같은 거 다 지워버릴게요.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보여주는 대로 보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이평이고 뭐고 다 없애봤어요. 어때요? 여기잖아요. 제가 팔을 움직이지 않고 차트에서 걸어집니다. 그죠? 팔을 움직이지 않고 가요. 이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작년 2023년도 5월이나 지금 2024년도 5월이나 같은 자리잖아요. 1년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지수는 이렇게 가고 있죠. 올라가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가는 주식 이렇게 내려가요. 제 방송 보신 분들 이거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은 얘기예요. 얘가 플러스 30%가 올라가지만 시장 지수는 여기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럼 나머지 주식은 마이너스 30%가 되어야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죠. 위로 올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는 종목이 있어야 딱 접었을 때 지수 플랫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박스권 차별화 장세다. 그래서 지수는 뭐 너무 신경 쓰실 거 없다, 좀 내릴 수도 있고 좀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
아주 무책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실질적인 시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지수 좀 떨어지고 뭐 그냥 또 떨어질 수 있지. 애초에 추세 채널 자체가 요거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빠졌잖아요. 요게 지금 깨졌죠. 여기 깨졌으니까 여기 부딪혀서 여기 부딪혔어요. 깨졌으면 그 다음 지지라인 여기잖아요. 요즘 한 2,500 후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현재 지수 기준으로 한 2% 정도는 더 내려도 돼요. 더 내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더 내린다고 뭐가 깨집니까? 뭐 깨지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지. 오케이. 여기 또 여기 박스 되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 또 박스잖아요. 또 여기서. 그냥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화장품.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화장품 사야 된다고. 계속 가죠? 그리고 2차 전지 아직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돼.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빠지는 거고, 이게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잘 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장, 주식시장은 그 역학적으로 지수 인덱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아서 혹은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목표가가 내려가서 수급이 꼬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내려가는 종목을 커버하는 종목이 나와요. 왜 제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되게 재밌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많이 알게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뭐 예를 들어 시총 상위 이 12종목이 대형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하잖아요. 시가총액 12종목이 대형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 10위권 안에서 어떤 종목이 이유 없는 급등을 합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별것도 아닌 내용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얘가 급락할 때 얘는 어떤 뭐 한 6, 2, 7이 이런 종목이 이게 갑자기 한 마이너스 10%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급락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3%, 4% 정도 올라가는 재료가 나와가지고 이 종목 하나가 툭 튀어 올라가요. 그러면서 시장을 지수를 딱 맞추거든요. 이런 구조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판에서는 상식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인식을 하셔야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헤쳐나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화장품 위주로 구성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장이에요. 남의 주식 떨어지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그냥 계속 올라요. 이런 장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한번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어제 오전 장까지만 해도 전력망 관련 종목들은 그냥 너무너무 좋은 시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HD 현대인력의 MSCI 수급 이벤트가 종료가 되니까 그 이후로 약간 수급 악화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결국은 금리가 아직까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내러티브형 주식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실적이 분명하게 보이는 종목으로 집중되는 거다. 전력망도 이거고, 화장품도 이제 화장품이 이번 1분기가 화장품이 2024년도 1분기가 강력한 수출 성장의 첫 실적이 나왔어요. 이거 안 꺾입니다, 쉽게. 전 지금도 말씀드린 화장품 쉽게 죽을 섹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들 주목하지 않고 있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던데, 주도주, 새롭게 부각된 주도주예요. 이걸 왜 포기해요? 아직도 살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2주째 지금 계속해서 화장품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 뷰들 한번 쭉 챙겨봅시다. 뭐 그냥 늘 보던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국 지급준비금 총액은 여기가 한번 깨졌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의 소득세 납부할 때 항상 4월 말, 이때도 4월 말에 한번 지급준비금, 이때 이게 금리 인상기이긴 했지만 빠질 때가 있었고, 계절적으로 보면 항상 4월 세금 낼 때 지중금이 살짝 빠집니다. 근데 그 계절성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나 봤더니만 그래도 한 주 지금 조금씩 3주 연속 약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지금 지중금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의 본원 통화라 그랬죠. 네, 본원 통화.
이게 빠지면은 미국 주식시장 무조건 내려갑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그 세금 납부 기간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라서 미국 시장이 뭐 조정을 기술적으로 좀 받고 과열 부담이 있다고 해도 대단히 하드코어한 조정이 당장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우리나라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9월 FOMC 1회, 다다음 주죠. 6월 12일인가요? 그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항상 FOMC 화요일, 수요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확인되는 6월 FOMC는 일단 동결이에요. 6월 FOMC에서 또 점도표 나오잖아요. 점도표 나오고 인터뷰 있으니까 또 파월이 또 무슨 얘기 하는지 또 주목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우리도 실적 시즌 끝났고,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반응과 뭐 이런 것들도 일단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디에 주목하느냐? 다시 FOMC와 매크로에 주목하는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쉬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6월달 장세가 아주 뜨거운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뭐 급락 이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박스권 정도의 일환이 될 거고, 업종 간에 뭐 중간중간에 순환매도 한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가 동결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 내릴 거라고 보는 게 한 5% 있어요. 그러니까 9월 전에 한 번 더 내릴 거다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한 5% 있는데, 이건 뭐 그 의미 없는 것 같고, 한 42% 정도는 9월에 한번 내리지 않겠냐, 0.25%를 9월에 첫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최근에 경제 데이터들이 또 견고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나빠지고 있는 양상이 미국 경제 데이터를 보면 정부 고용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데이터 이제 약간 마사지 들어간 거죠. 이제 대선 가까워 오니까. 그리고 뭐 선거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 때문에 너무 불법 이민자, 합법 이민자를 많이 받고 있다. 그게 고용 데이터와 미국 경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엄청 강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경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새롭게 잡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용 데이터에 잡혀서 고용 데이터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물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난이 너무나 지금 강해서 약간 이제 뭐 국경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국경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씩 경제 데이터들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9월에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9월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상황이 돼 있는데, 9월 금리 인하가 확률이 낮아지기보다는 저는 9월 쪽으로 가고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꺾이고 있고,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심리 지표 꺾이고 있고 고용 꺾이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약간 둔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PC도 나오는데 물가 데이터가 이게 3%대 중반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잘못하면은 너무 일찍 완화 시그널을 강하게 줘버리면 다시 또 튕겨 올라가 버리면 뭐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다루는 데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계속 박스라고 보고 있고, 뭐 심각하게 무너지지도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심각하게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미국 채금리가 요게 지금 10년물 금리고요. 요게 지금 2년물 금리인데, 자, 10년물 금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2년물 금리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박살납니다. 2년물 금리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박살납니다. 근데 그걸 또 가늠하는 데이터가 내일 나오죠. PC. 제가 볼 때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는 좀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고용 데이터는 지금 미국 이민자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고용 데이터는 이번에도 좀 약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는, 이게 고용은 지금 이민자 관리를 좀 강하게 한다고 하면서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물가는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고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가 3%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한번 줘서 시장이 위로 한번 채권 금리가 한번 튀거나 하면은 시장은 덜커덕하는 거예요. 시장은 주식시장은 덜커덕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6대4.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산 관리 하우스들은 똑같은 전략을 대체로 쓴다고. 모두는 아니겠다. 헤지 펀드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채권 주식 6대4 전략을 이렇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자, 채권을 6을 가져가고 주식을 4를 가져가요. 이 상태에서 6대4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6대4.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역의 관계입니다. 뭐 이건 이제 상식이니까 말씀 잠깐 드리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다가 600원 가지고 있고, 내 여기 400원을 가져가야 돼요. 이게 6대4의 포지션 밸런스라고 칩시다. 예. 이 상태에서 내가 전체 1,000원을 가져가야 돼. 포지션, 내 포지션 1,000원짜리를 채권 600원, 주식 400원 가져갑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얘네가 550원 되고, 550원 되면 어떻게 돼요? 550원으로 따지면, 전체 밸런스로 보면은, 그럼 얘네가 비율이, 이걸 원으로 따지면 안 되겠네. 원으로 따지면 설명이 이상하네요. 퍼센테이지로 따져야 됩니다. 자, 얘네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55%로 내려가면,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45%로 올라가죠, 주식 비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매도해가지고 얘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시 밸런스를 6대4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6대4 포지션에서의 채권 시장에 휘둘리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튕겨 올라가면 채권 금리 튕겨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식 팔아가지고 채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채권 가격이 훅 올라가잖아요. 그럼 채권 볼륨이 커지죠. 그럼 채권 팔아가지고 주식 삽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지금 달러 약세 전망들을 하시는데, 잠깐만 얘기하고 이건 지나갈게요. 달러 약세 전망들을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질 거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제일 느리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미 금리 인하 시작한 나라들도 많고 여전히 미국 경제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이자랑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이 이자와 경제 성장률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천천히 내려오고 얘네들은 경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자 차이도,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벌어지지 않고 경제는 미국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달러 강세인 거예요. 달러 강세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돈 계속 풀고 있고 이러니까 뭐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 가격과 함께 금값을 계속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건 뭐 그냥 매크로적인 환경이고. 자, 엔화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금리를 쉽게, 일본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일본 엔화가 떨어져서 이게 강세거든요. 강세 나와야 되는데, 일본이 뭐 금리 인하 할 거다 말로만 하고 있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일본이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만데, 국채 지금 얼마나 많이 째고놨는데, 얘네들 일본 금리 올리면 큰일 나. 일본 금리 올리면 이거 이자 부담 못해 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엔화 약세예요. 이 부분이 아시아 이머징 통화 전반의 약세를 만들죠. 여러분들은 약한 통화를 사고 싶어요? 그 약한 통화 국가의 자산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원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원달러도 그래서 1,300원대를 뉴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게, 옛날에 환율은 기본적으로 1,100원대에 움직였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1200원대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젠 1300원대가 새로운 기준이다. 근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더 인구도 감소하고 더 강해지기 어렵고 반도체 같은 경쟁력은 있지만 새로운 신생 산업의 성장 기대감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더 지금보다 강해질 가능성은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거고 이런 것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들의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매도 수급 그래프인데 자, 외국인들이 선물 사면 시장 올라가고 외국인 선물 팔면 시장 내려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지수 누구한테 물어봐? 외국인 선물한테 물어보세요 예요. 외국인 선물 수급대로 지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선물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 채권 그래프를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 주식을 산다 그랬죠. 외국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 금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채권 금리가 떨어졌죠. 채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 그리고 여기 채권 가격 올라갔어. 지금 또 채권 가격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미국 채금리의 움직임과 역의관계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의 박스권 하단, 시장 지수의 하단은 미국 금리, 국채 금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는 현재 통화 정책의 전망과 흐름에 달려 있는 거고, 당분간 우리 코스피 지수의 인덱스 흐름은 미국의 통화 정책 변곡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 제한된 수준에서 재미없는 겁니다. 지수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거는, 근데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연기금의 역할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역할이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증권사 요즘 여러분 제일 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죠? 채권 팔아먹고 있어요. 소액 채권, 뭐 이런 거. 미국 채권. 그리고 ETF 팔아먹고 있어요. ETF 끝도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주식시장에 기관성 자금이 없어요. 기관들, 그들 스스로 뭐 하고 있느냐? 개인들한테 채권 팔아라. ETF 만들어가지고 팔아라. 왜? 주식형 펀드는 이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 눈치는 보고 있고, 기관들의 능동적인 플레이는 이런 거 상품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익률 보세요. 꼴찌. 예? 지금 웬만한 주요 국가들의 수익률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도 마이너스 들어왔죠. 예, 코스피도 마이너스 들어갔고 코스닥 다 둘 다 마이너스 들어왔어요. 올해 연간 수익률 꼴찌. 근데 이걸 돌파할 만한 지금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지수를 보지 마세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아까 우리가 지수 봤지만 답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013년부터 2016년 혹은 2012년에서 17년 저는 재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설명 진짜 많이 해드렸거든요. 22년에 삼성전자 갤럭시, 13년에 그 갤럭시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 컴투스, 그리고 NHN, 그 다음 중국 유커들이 면세점 싹쓸이, 화장품 면세점, 그죠? 그리고 한미약품의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대시세. 그동안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2000에서 1800 갔다가 2100 갔다가 또 1950, 또 내려갔다가 1950, 2000, 또 올라갔다가 1950, 2000. 그걸 3년 동안 했거든요. 저는 지금의 시장이 3년 동안 박스를 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여졌던 극단적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미 시작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구간에서 포스코홀딩스, 현대중공업,
다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억 넣었던 돈이 2천만 원대 됐다고요. 시장은 안 떨어지는데 내 거 떨어진다고 그냥 안심하고 방심하고 그거 계속 물 타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불과 올해 1월달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HD 현대일렉이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가봅시다.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30만입니다. 지금 3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당시 1월달 가격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지금 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3만 원입니다. 지금 19만 원입니다. 상관 있습니까, 지수랑? 4배. 그죠? 이거 마이너스 약 30%. 25%.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50%. 이게 지수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예요. 오늘 지수가 이제 손익 기점이 깨졌습니다. 이건 4배요, 400%. 이건 마이너스 30%. 플러스 50%. 이런 시장입니다. 여기서 지수를 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런 주식이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런 주식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수 있어요. 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때까지 실적주에 집중됩니다. 좋은 실적이라 그랬어요. 전력망, 화장품. 전력망은 일단 다음 주부터 당분간 관망. 매도해놓고 관망. 화장품 여전히 집중. 화장품 오버슈팅 가면 좀 쉬었다가 6, 7월 이후에 또 갑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